모두 20분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한 6분 정도 좀 늦는다고 그랬고요. 14분 시작할게요. 조금만 이따가 자, 먼저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김수민 의원입니다. 장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 2019년도 9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적 위기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여 대안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가집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지혜가 대표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정기국회 대비 바른미래당 의원 연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개회선이 없는데? 자, 그럼 오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순서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ERN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교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정기국회가 열린지 어쩐지도 모를 정도로 국회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 연찬회도 홍천에서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열게 되어 있었는데 벼랑간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바람에 장소도 바뀌고 일정도 오늘 하루로 단축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국회 권위를 유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비록 숫자가 작은 제3당이지만 국회의 권위를 회복을 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기국회의 가장 큰 과제인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국정을 바로잡고 나라의 위기를 구해야 하는 일, 이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고 책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동안 40년, 50년 키워왔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0.04%,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초수포 예산 513조를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재정 적자를 내년에만 60조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를 예산으로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철학 바꿔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경제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이러한 철학을 갖고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철학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경제만이 아닙니다. 안보 위기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비롯해서 시작한 경제 규제가 안보로 연결이 되든 결국 그것이 한미 간의 동맹체제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대로 지킬 능력과 생각이 있는지 걱정일 정도입니다. 북한과 한동안 관계가 괜찮았던데 최악의 상태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특히 의회와 협조를 해서 공무원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점을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치의 잘못에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나 안보나 인사참사나 이런 위기를 제대로 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치의 개혁을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경제 안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숫자는 작지만 의원 개개인들의 역량이나 국가의식이 아주 투철한 이런 정당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신환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2019년도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오늘 의원 연찬회가 개최됐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희가 좀 여의도를 벗어나서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는 시간을 1박 2일간 준비했으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계로 갑자기 변경된 점이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로 온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도 정기국회 의원님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지막 20대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입니다. 지난 2일 이미 개회식을 통해서 정기국회는 시작됐습니다.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오만과 독선,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촛불 정부를 운운하더니 자신이 진짜 혁명 정부의 수반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 이 정도의 의혹이 쏟아지고 또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를 하면 상식이 대로 움직인다면 이미 지명 철회와 사퇴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지명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이니까 잔말 말고 따르라고 국민을 윽박지르고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9일 날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에서 법사위 안건 청문 계획서 그리고 자료 요구 증인 채택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했으나 전무후무한 증인 채택에 대한 안건 조정 신청을 하여 결국에는 초유의 셀프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는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사흘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라고 국회에 포고문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의혹이 쏟아지든 말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든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조국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대국민 선전 포고로 느껴졌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처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 또 민심에 반응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대놓고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반헌법적 국정 운영으로 나오면 국회가 또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막는 일이지 멋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장관 임명을 하라고 판을 깔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를 문재인 정권과 동격으로 여기는 정신나간 민주당은 그렇다 쳐도 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허송세월 그만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시간을 질질 끌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청문회를 하던 말던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오만불손하게 나오는 이 상황에 도대체 뒷북 청문회 합의를 왜 한 것인지, 또 국회의 권위, 국회의 자존,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기는 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청문회를 한국당은 3일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하루를 주장할 때 제가 2일과 3일 이틀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쭉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엊그제 대통령이 6일을 시한을 정해서 재성부 요청을 하는 순간 저는 이것은 청문회와 무관하게 무조건 임명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청문회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뒷북 청문회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조국 사태,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이 총체적으로 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도 대략 난감한 상황 속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기승전 북미 대화에 매달리다가 북한의 통미봉남 상황을 불러들였습니다. 외교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2회차에 진창수 일본 연구센터장, 세종연구소의 일본 연구센터장을 초빙해서 최근 동아시아의 관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귀한 강연을 청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차원의 외교안보 대책을 마련하고 또 오늘 강연을 통해 크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성과를 내고 내년 총선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국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연찬의 첫 번째 순서인 일본의 한국 경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입의 정책위 의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의원님들 간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바른미래당 정책국에서 준비한 한일 갈등 상황과 대응 방안 인권을 잘 배포해드렸습니다. 당의 전문위원님들과 또 전문위원님들이 또 추천하거나 또 우리 당이 그동안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셨던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에 한일 갈등에 대해서 경제 분야, 외교 분야, 안보 분야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의견을 취합하고 그 글을 받아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경제, 두 번째 외교, 그다음 세 번째 안보로 저희가 발제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 쓰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외부 전문가분들이 써주신 것을 저희가 같이 정책부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은 한 15분 정도로 제가 발제를 마치고 자유롭게 분야별로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한일 갈등에 대한 우리 당의 어떤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같이 머리를 모았으면 합니다. 넘겨서 내용 들어가시면 이제 한일 갈등 상황의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의 현재 상황은 외교, 안보, 경제 분야까지 확장되는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에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그 투트랙 접근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한일 간의 갈등이 정치 역사 분야에서 이제는 비정치 분야, 즉 경제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경제 보복 상황을 일본이 벌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8년 10월에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음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초빙 교수인 우기훈 교수님한테 글을 받았는데 여러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분이 이제 코트라의 부본부장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으로서 특히나 이 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에게 이제 받았습니다. 짧게 제가 그냥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경제의 분업 구조는 기러기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맨 앞쪽에 일본이라는 가장 큰 경제 대국이 있고 그 후발국으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성공한 산업이 그 다음에 나라들로 뒤로 오면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실제 이 이론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유효한 이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가 커지면서 일본과 비등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두 번째 줄 보시면 한국 전체 산업재 수입에서 일본산 산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13% 오르고 특히 기계금속 화학 분야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결국 한국과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품 소재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일본에 대한 이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D램 시장의 7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국들 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단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함께 쇠퇴하는 민족주의, 점점 이제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내용들은 국제화되면서 이제 낮아지고 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도는 깊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세계화 그리고 생산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초기에는 풀세트 산업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부품부터 최종 생산품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구조였다면 이제 개방형 구조로 바뀌어서 값싸고 품질 좋은 부품과 재료를 세계 각지에서 들여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이제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개방형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거의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또 모든 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풀세트 산업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제 경제가 좀 더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관계로 가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주의를 기반해서 결국은 초기에는 강대국의 패권으로 인해서 강대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였다면 이제는 상호주의가 이런 패권 질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WTO로 대변되는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일방 통행식의 행위는 국가를 고립시키고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현재의 세계 경제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와 중상주의의 충돌로 인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뭐 일본은 이제 예전에 이 중상주의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웃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개방적인 경제 체제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일본이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뭐 이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도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패권 정쟁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인식하다시피 정부와 여당이 이런 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나 뭐 국제 보상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등 구한말 시대에 제2의 구한말 시대라는 등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감정적인 대응만 내놓지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내린 경제 보복은 금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즉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피해를 입은 사례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몫으로 또 여당의 몫으로 본다면 그 부족함을 야당이나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거꾸로 일본에 대한 비판과 감정적인 대응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력 품목에 대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국가의 어떤 위기에 대한 관리 능력도 같이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 대응이 부품 소재의 개발에 많은 예산과 또 그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R&D 투자입니다. 이 R&D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그 GDP 대비 가장 높은 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막상 지금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 현장에서 그 R&D에 대한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쪼개서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그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뒤에는 저희 전문위원이 작성한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과 많은 부분 비슷하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외교 분야의 김근시 경남대 교수님의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일 경제전쟁과 그 다음에 과잉 관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나 내년 총선에 친일 반일 프레임을 전환시켜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외교로서 무능한 외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5페이지를 봐주시면은요 표가 있습니다. 한일 문제 관련해서 정부 대응 현황인데요. 순차적으로 보시면은 그 표에 2018년 10월달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재판에 대한 그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2019년 1월 한 3개월 지난 후에 2개월 지난 후에 그 1월 9일 날 일본이 1차적으로 외교적 합의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협의를 시작하자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정부는 판결이 나왔을 때와 동일하게 대법원 뜻을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그 협의 요청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년 5월 달에 또다시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위원회를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 또 한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또 한국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6월 달에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1+1으로 피해 보상을 하자, 그리고 당사자 간 화해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물밑 협상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제안이었고, 따라서 일본은 또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통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일본의 무역 보복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8개월간의 일본과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번의 일본의 요청을 거부하고 또 우리의 한 번의 요청이 또 일본에게 거부당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셔서 12페이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에 실질적인 대책 없이 허둥지둥되며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만 외치는 무대책 외교라는 것입니다. 7월 달에 처음 경제 보복이 있은 후에 청와대에서는 롱리스트가 있다. 결국 이제 일본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복이 경제적인 그런 수출 제한 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롱리스트가 있다라는 것만 언급했을 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부터 연구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프리카 순방을 떠났고요. 그 뒤로도 이제 경제 부처들은 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난 8월 뜬금없이 북한과의 평화 경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외교적으로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대책 외교라고 비판을 합니다. 네 번째로 반일 민족주의만을 공허하게 선동해놓고 경제전쟁 중에 직접 피해가는 기업과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한 정권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친일 반일 프레임을 내세우고 집권 여당에서 일본 폐막론, 동경올림픽 보이콧, 방사능 동경여행 금지, 그리고 또 서울 중구청장이 노제팬 배너 개양 등 반일 감정에만 극대화하면서 과민 반응을 하는 발언과 행동을 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청와대 수석 전 조국 후보자가 죽창가나 의병을 주장하면서 이적, 매국, 친일 등 편가르기에만 일삼았다라는 것이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공개한 보고서에는 반일 정서가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등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은 상황 악화가 아닌 상황 관리에 집중하면서 현상 동결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중장기적인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냉정하게 보면서
현상 동결 협정을 합의하자는 것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물밑에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대법원 판결을 실현하게 노력한다. 또 아베 총리는 2018년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에서 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로 서로 공개 메시지를 내고 청구권 협정에 대한 국제법 효력과 대법원 판결의 국내법적 효력을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하고 같이 배상을 하고 되는 1+1 또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 2+1 또 거기에 이제 한국 정부까지 들어가는 2+2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된 바 있고 또한 손학규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를 요구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해법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해법들을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연구위원이 작성하신 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안보 분야에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수열 박사님의 글입니다. 한일 군사보호 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소미아의 개념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양 당사국이 군사 정보를 제공을 하되 그 군사 정보를 자신 국가의 비밀처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고 나중에는 파기까지 하는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소미아는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의해서 필요시의 사안별로 내용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서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한국은 2급과 3급 군사 기밀을, 일본은 극비와 방위 기밀, B라고 분류된 정보를 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의 추진 과정은 그 24페이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예전보다는 이제 2010년 이후에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2010년에는 일본이 이제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2012년에 한번 협상이 됐다가 그게 파기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2016년에 다시 또 일본의 요청으로 지소미아가 체결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2016년에 지소미아가 체결된 어떤 배경은 당시에 또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안보를 두고 패권 갈등이 있었고 2015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으로 전승절에 이제 중국을 가서 당시에 많이 장면을 기억하시겠지만 천안문에 올라서 그 중국 군대들의 이제 그 행렬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친중 행보로 일으키고 미국을 자극하였고 미국이 이때 이후로부터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서 굉장히 압력을 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016년엔 또 미국이 우리 국내에 사드 배치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미중 간의 동북아 안보에 대한 패권 갈등이다라는 것이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소미아를 일본과 체결했던 이유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의 가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 정보를 주로 이제 인간 정보, 휴민트라고 하는 것에 의존한다면, 일본은 첩보위성 5기, 그다음에 이지스함 6척, 그다음에 지상 레이더 4기 등 굉장히 이제 많은 전략 자산들을 가지고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유효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요. 북한의 식후방 해역에 오히려 일본이 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대북 군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은 우리 탈북자들을 통한 여러 가지 휴민트 정보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이제 지소미아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미일 정보 교환 시스템이 있습니다. TISA라는 정보 공유 약정이 삼국 간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정보를 주면 미국이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다른 상대국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전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지소미아가 필요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주변국은 미국은 당연히 환영을 했고요. 중국은 지역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발생시켜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그 페이지에 지소미아 파기 시 예상되는 후폭풍을 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일본은 크게 손해 볼 것은 없고, 오히려 한국이 신호나 시그널,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전략적인 손해도 있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해서 국가 간의 신뢰가 굉장히 나빠져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빅터 차 박사의 의견인데요. 지소미아를 저희가 파기하면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백지하고 강제징용자의 개인 청구권 주장에 이어서 또다시 국제 약속을 먼저 파기하는 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현재 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저희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건데요. 이거는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한일 갈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의원님들의 또 토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최배 회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해서 의원님들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있는 사람?